요즘 경제 뉴스 보시면요. 이거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받아본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 와, 이게 그냥 심상치 않다. 이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한국 경제가요. 그 잃어버린 30년 있잖아요. 일본의 버블 붕괴 직전이랑 정말 소름 돋게 비슷하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부 전문가의 주장이 아니고요. 한국은행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숫자로 딱 짚어서 경고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면서 이 주장의 근거가 대체 뭔지, 그리고 정말 한국이 일본의 길을 따라가게 될 건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제대로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순히 곧 위기가 온다, 이런 식의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보내주신 자료들이 전부 감정이 아니라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두 나라의 경제 구조, 특히 이제 부채랑 인구, 이 두 개의 큰 축을 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비교 분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일본에는 없었던 한국만의 아주 독특한 변수가 있죠. 바로 전세 제도하고 부동산 PF 문제까지 더해져서 이게 훨씬 더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내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방정식을 함께 풀어보면서 불안감에 휩싸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 펼쳐질 여러 갈래의 길을 좀 가늠해보는 것.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방정식, 결국 숫자부터 봐야 풀리겠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짚는 숫자가 있는데 저도 보고 소수점까지 똑같아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나라가 1년 동안 번 돈에 비해 가계와 기업이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나? 이걸 보여주는 지표죠. 네, 그렇죠. 1990년대 초 일본 버블이 딱 정점에 달했을 때 이 수치가 208%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한국 수치가 무려 207.4%입니다. 아니 30년의 시차를 두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나올 수가 있죠? 정말 기이할 정도로 닮아 있죠. 이걸 우연의 해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의미심장한 숫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숫자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상황이 일본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단순히 빚의 축량, 그러니까 양의 문제가 아니라 빚의 질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잠깐만요. 빚은 그냥 빚 아닌가요? 기업 부채든 가계 부채든 그 총량이 208%로 같다는 게 핵심이 아닌가 해서요. 왜 그 빚의 질, 그 구성이 그렇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거든요. 일본 버블 당시에는요, 민간 부채 중에서 가계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2% 수준이었어요. 주로 기업들이 미래 투자를 위해서 과감하게 빚을 냈다는 뜻이죠. 아, 기업들이요? 네. 반면에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가계부채 비중이 45%로 훨씬 높습니다. 이건 빚을 갚아야 할 주체가 기업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우리 가정이라는 의미거든요. 기업 부채는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구조조정이나 파산 신청 같은 절차를 통해서 경제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든 정리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 가정이 파산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곧바로 소비 위축은 물론이고 사회 안전망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로 번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받는 충격의 강도가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빚의 총량은 같아도 그 빚을 못 갚았을 때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지금 한국이 훨씬 더 취약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와, 제 주변만 봐도 정말 실감이 갑니다. 다들 영끌해서 집 한 채 마련한 게 전 재산인데 가끔 모여서 이야기하면 다들 똑같은 말을 해요. 집값 떨어지면 우리 다 끝장이야 라고요.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약간 농담 섞인 푸념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사실적인 공포가 된 거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영끌 현상이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을 보여줍니다. 자료를 보면 한국 가계자산의 무려 75.8%가 부동산이라는 단 하나의 자산에 묶여 있습니다. 75.8%요? 네. 한 자료에서 이걸 아주 실감나게 비유했더군요. 당신이 가진 돈 100만 원 중에 75만 8천 원을 한 가지 주식에 몰빵한 것과 같다고요. 이렇게 자산이 한 곳에 쏠려 있으니까 집값이 조금만 흔들려도 가게 전체가 휘청거리는 아주 취약한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총량도 질도 위험한 부채, 그리고 부동산에 몰빵된 자산 구조. 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걱정스러운데 자료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일본에는 아예 없었던 한국에만 있는 시한폭탄이 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지점 같습니다. 바로
전세제도 이야기입니다. 네. 전세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한국만의 독특한 금융 관행이죠. 집값 상승기에는 이게 엄청난 레버리지 수단이었습니다. 자기 돈 조금만 있어도 전세 보증금을 지렛대 삼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이른바 갭 투자의 원동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십 년간 이 전세제도가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다들 문제라고만 하는데 이게 왜 지금 와서야 갑자기 시한폭탄이 된 건지 그 근본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전제가 깨지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 예를 들어 5억 하던 집이 4억으로 떨어지면 4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산 집주인은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가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요. 더 무서운 건 이 전세 보증금의 총 규모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무려 824조 원에 달해요. 824조 원이요. 와,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인데 그럼 핵심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돈이 은행 같은 공식적인 금융 시스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부채라는 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일본과의 결정적인 차이죠. 일본의 부채는 대부분 은행 시스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관리하고 또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세금은 사실상 824조 원 규모의 거대한 사금형 시스템과 같아요. 은행 장부에 잡히지도 않고 정부의 규제 밖에 있는 돈이죠.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해결하기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숨겨진 부채인 전세에 이어서 또 하나의 폭탄이 있죠.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문제. 이것도 참 한국적인 문제 같아요. 네, PF 대출은 아직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담보로 건설사가 미리 돈을 빌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잘 팔릴 거라는 기대감 하나로 돌아가는 시스템인 셈이죠. 그런데 미분양이 쌓이고 부동산 경기가 식으면서 이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자료를 보면 PF 대출 연체율이 심상치 않아요. 특히 저축은행은 연체율이 11.26%에 달하고 증권사는 한때 17.57%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연체율이 좀 높다고 해서 그게 저한테까지 무슨 영향이 있을까 싶거든요. 그냥 그들만의 문제 아닌가요? 지방의 어떤 건설 현장이 멈추는 게 어떻게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는 건지 그 연결고리가 궁금합니다. 그게 바로 도미노 효과의 무서움입니다. 아, 도미노 효과요? 네. 지방의 건설 현장이 멈추면 그곳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이나 증권사가 부실해집니다. 그럼 그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이 불안해지겠죠? 내 돈 괜찮을까 하면서 돈을 빼내기 시작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금융기관이 무너지면 그 불씨는 다른 곳으로 빠르게 번져나가서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로는 일본 버블 붕괴 당시 부동산 대출에 과도하게 노출되었던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졌던 과정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결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부채의 양과 질, 그리고 전세와 PF라는 한국만의 시스템 리스크까지 살펴봤는데 듣고 보니 정말 아슬아슬하네요. 그런데 자료들은 어쩌면 이 모든 문제의 근간에 있는 가장 돌이키기 힘든 문제가 따로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인구 절벽입니다. 네, 어쩌면 가장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채 문제는 어떻게든 시간을 갖고 해결할 수 있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는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는 거대한 흐름이라서요. 단기적인 정책으로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경제의 수요와 공급 양측 모두에 장기적인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일본과의 비교가 나오는데 이건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일본은 버블이 터진 게 1991년인데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수가 정점을 찍은 건 그로부터 4년 뒤인 1995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 체력이 아직 좋을 때 위기를 맞고 그걸 수습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아직 본격적인 위기가 오기도 전인 2019년에 이미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마치 체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선수가 이제 막 힘든 경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과 같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인 상황입니다. 고령화 속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릅니다. 2025년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와, 이건 1990년 일본의 12%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앞으로는 은퇴 세대가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팔려고 내놓는 물량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을 사줘야 할 젊은 세대는 인구수 자체가 적고 소득도 불안정해서 그 물량을 다 받아주지 못하는 구조적인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구조적으로 많아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인구 감소가 실제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도 있더군요. 한 연구를 보니까 만약 일본이 2010년부터 인구 감소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0.6%포인트나 더 높았을 거라고 합니다. 0.6%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1%대 저성장 시대에는 정말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수치잖아요. 부동산 시장을 넘어서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가 약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 기반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잠재 성장률 자체를 갉아먹는 가장 근본적인 재앙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죠. 민간 부채는 한계에 달했고 전세와 PF라는 폭탄은 째깍거리고 인구 구조는 장기적인 하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당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자료들은 현재 한국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던데요. 네, 특히 금리 정책을 두고 딜레마가 아주 심각합니다. 우선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과거 일본은 버블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2.5%에서 6%까지 과감하게 올렸지만 지금 우리는 그럴 만한 경제적 체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우려가 너무 크죠. 이미 환율이 1,445원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간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폭락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어렵게 안정시켜 놓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해서 부채 거품을 더 키우는 악순환을 낳을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린 셈이네요. 바로 그 외통수 상황을 바탕으로 자료들은 앞으로 한국 경제가 맞이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물론 미래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가능성 있는 경로들을 살펴보는 건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L자형 장기 침체, 즉 일본식 모델입니다.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부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서서히 정리하면서 급격한 붕괴는 막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집값 같은 명목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가치는 계속 하락하는, 비유하자면 천천히 가난해지는 길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훨씬 더 충격적이네요. 시스템 위기 시나리오. 이건 금융기관의 연쇄 도산과 그 824조 원 규모의 전세 시스템 붕괴가 동시에 터지면서 단기간에 집값이 30에서 40% 폭락하는 복합 불황을 맞는다는 거군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반등 시나리오입니다.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 거죠. 하지만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앞서 이야기한 인구 구조 문제라는 거대한 제약 요인 때문에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암울한데요. 그래도 한국 경제가 그렇게까지 허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위기를 극복한 경험도 있고요. 반론이나 긍정적인 측면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일본 버블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같이 훨씬 정교해진 금융 규제 수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부채의 증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무기가 더 많아진 거죠. 그렇죠. 또한 자료들에서도 한국 경제가 가진 저력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단기간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그 특유의 역동성, 그리고 반도체나 AI, IT 같은 첨단 산업의 경쟁력, 또 전 세계를 휩쓰는 K-콘텐츠 같은 소프트 파워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강점입니다. 네, 위기 요인과 긍정적 요인을 모두 객관적으로 봐야겠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바로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났다는 것.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경기 순환의 일부가 아니라 인구와 부채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거겠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지켜보실 때 막연한 불안감 대신에 몇 가지 구체적인 지표들을 나침반 삼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할 4가지 핵심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PF 대출 연체율입니다. 이게 6%를 넘어가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건설사들의 연쇄 도산이 본격화될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6%요? 네. 둘째,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입니다. 이게 8만 가구를 넘어가면 공급 과잉 압력이 시장 전체를 짓누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달러 환율이군요. 만약 1,500원 선을 돌파하게 되면 정부가 쓸 수 있는 금리 인하 카드가 사실상 봉쇄되면서 정책적 딜레마가 극에 달했다는 신호가 될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전세가율, 즉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이 비율이 80%를 넘는 지역이 많아진다는 건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 위험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겠네요. 네, 이 4가지 뷰의 흐름을 꾸준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온도를 훨씬 더 정확하게 감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료에 나온 한 비유가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냄비 속 개구리 비유였죠. 일본은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갑자기 던져진 개구리 같았다고 합니다. 충격은 엄청났지만 그만큼 위험을 빨리 인식하고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 수 있었다는 거죠. 반면 한국은 미지근한 물이 담긴 냄비 안에서 서서히 데워지고 있는 개구리와 같아서 어쩌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비유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위험이 갑작스럽지 않고 이렇게 서서히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게 다가올 때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냄비 밖으로 뛰쳐나와야 할 바로 그 순간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